그 이거 뭐 처음 해보니까 좀 떨리는데, 네, 일단 현대화폐 이론에 대해서 뭐 제목은 거창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도 이 MMT 논쟁이라는 책 같은 게 논문집 같은 게 나오고, 그런데 보면은 포스트 케인즈주의자들 내에서 뭐 현대화폐 이론이 뭐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뭐 논문집도 나오고 그랬는데, 거기에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이 반영된 논문도 두 편 정도 있고, 그 외에도 뭐 마이클 로버츠 책 같은 거가 나왔을 때 거기에도 현대화폐 이론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루고 있고, 이런 지점들을 보면서 좀 어느 정도 보충돼야 될 점들 위주로 기본적 문제의식은 동의하되 이 비판이 더 확장돼야 된다,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좀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제목 그 부제가 원래 더 길었다가 좀 더 명료하게 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긴데, 우선 첫 번째 쟁점은 이 조금 일단 결론부부터 말씀드린 다음에 본문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읽기 위해서 좀 함의부터 얘기를 먼저 요약하자면, 어, 이 중앙은행의 발권력이 재무부의 재정 능력이랑 거의 똑같이 여겨지는 게 현대화폐 이론의 이 쟁점이거든요. 그들이 화폐 이론적으로도 그 정부가 마음대로 이렇게 재정 적자를 하면은 뭐 본원 통화는 적어도 그대로 된다. 뭐 그 다음에는 뭐 내생적으로 이렇게 창조되지만, 뭐 본원 통화로 정부 지출에 따라서 마음껏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만들어 통화를 찍어내서 뭐 랜들레이 표현을 쓰면은 엔터키를 쳐가지고 그냥 그걸로 찍어낸 돈으로 재정 정책 비용을 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예산 제약이 사실상 국가에게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가 포스트 케인즈주의 내부에서도 좀 비판이 이루어진 게, 그 실제로 뭐 중앙은행의 신용이나 뭐 그거 외에도 뭐 국공채 발행이나 기타 등등 수단을 통해서 정부가 기존의 세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수취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구매력 재정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그렇다고 예산 제약이 없다는 건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돈을 벌어들이기 전에 먼저 쓸 수 있다는 거지, 정부가. 뭐 정부의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포스트케인즈주의에서는 거의 화폐가 어떻게 유통되는지만 가지고 설명하는데, 마르크스주의 보면은 정부가 잉여 가치를 수취할 수 있는 이 계급적 특성을 가진 국가라는 거, 그런 경제 주체이기 때문에 뭐 세금 수치는 가능한데, 그러나 중앙은행이랑은 또 분리될 수밖에 없는 이런 주체이기 때문에 현대화폐 이런 것처럼 돈을 찍어서 그냥 막 쓸 수 없다. 이런 게 첫 번째 쟁점입니다. 그 현대화폐론에서 중앙은행이랑 재무부가 사실상 결합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를 비판하는 포스트 케인즈주의 논리를 좀 계급론적으로 좀 함의를 재해석해보는 시도를 했고요. 그 두 번째로 이 뭐 마이클 로버츠 단행본도 그렇고 그 MMT 논쟁에 수록된 그 이정구 선생님 논문도 그렇고, 이윤율 같은 거의 한계 때문에 그 공황도 이렇게 정부가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효 수요 관리만으로 이렇게 재정 확장 정책으로 MMT가 바라는 뭐 완전 고용이라든지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정책에는 난점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기본적으로 그 지점에 동의하면서 그 비판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적자 재정이 아예 이윤율 때문에 이윤율 저하가 그 적자 재정과 적자 재정이 현대화폐 이론에서는 돈을 찍어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발권력을 가지고 정부가 마음대로 이렇게 재정 정책 할 수 있는 거에 한계를 이윤율 저하가, 그러니까 그냥 정책 효율뿐만 아니라 아예 정책 수단까지 무력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결국 이런
그 재정적인 개혁만으로는 좀 자본주의의 문제점들 여기 이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 그 뭐 완전 고용 같은 거 달성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결국 생산 자체를 변형하는 걸 주목해야 된다 뭐 이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관식으로 뭐 충분히 길었지만 어느 정도 내용의 요체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제가 쓴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의 디테일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MMT가 그 이론 내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온 거는 90년대 좀 중반 후반 이때부터 시작됐는데 2000년대 중후반 내지 뭐 2010년대부터 이 뭐 서구에서 개혁주의적 급진 좌파들이 그 정책 대안 같은 거 모색할 때 그 이게 돈을 어떻게 될 거냐라고 주류 경제학이나 이 신자유주의 정치인들이 비판을 하면은 아 이게 MMT라는 이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좀 부흥이 됐고 그리고 실제로 뭐 그린 뉴딜 같은 거 얘기에서는 아직도 MMT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실 이 뭐 버니 샌더스나 코빈 때처럼 이게 완전 정책적 대안으로 주목을 확 받는 건 아니지만 몇 가지 정책들에서는 이게 좀 아직은 살아있는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전에 비하면은 좀 주목을 받아도 여전히 정책적 함의가 좀 있는데 한국에서도 사실 그 뭐 기본소득 논의 같은 거에서 특히 이 MMT처럼 발권력을 쓰면 된다 이런 연구 같은 것들이나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뭐 대표적으로 뭐 강남문 선생님이 기본소득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번역했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 기본소득 얘기만큼이나 MMT 인문 얘기가 있습니다. 뭐 그런 걸 주장하는 진영들도 있고 또 이 뭐 국가 차원에서 도입된 적은 아직 없지만 뭐 일자리 보장 제도 같은 거를 뭐 지방 정부에서 해볼까 뭐 이런 연구 영역 같은 것들은 조금 있었던데 뭐 국내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비판 같은 거를 하는 거가 뭐 유효하다는 걸 좀 얘기하고 싶고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게 뭐 현대화폐 이론은 사실 국정화폐설의 혹은 표권주의설의 그 후예이기 때문에 이 아까 말한 것처럼 국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중앙은행의 화폐 증발액이 단지 그 정부의 재정 능력과 동일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재정 가지고 일자리 보장 시행하면 된다고 하고 뭐 세금이나 뭐 일자리 가지고 뭐 인플레이션도 조정할 수 있으니까 이 정책은 발권력을 막 남용한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되는 것도 없고 뭐 내생화폐 이론 전통 안에 있어서 인플레이션 문제도 없다 이렇게 주장은 합니다.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몇 가지 논문집이나 단행본이나 뭐 논문집 실렸던 것도 사실 학술지 실렸던 거죠. 이것들을 보면은 그 화폐 이론 자체에 대한 비판이나 뭐 국가의 계급성 문제나 뭐 이런 걸로 비판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 생산의 문제를 경시한다. 이 사람들이 수요 측면만 보고 그러니까 뭐 이윤율 같은 것들도 안 본다. 이런 비판이 주된 축인데 뭐 이 사람들이 그 현대화폐 이론가들이 신자유주의 긴축 비판하는 건 동의할 수 있지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몇 가지 비판거리들이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것들을 좀 심화시키기 위해서 다만 마르크스주의 적어도 국내 마르크스주의 내에서는 좀 논의이 되지 않은 것들 뭐 국내 포스트 케인 뭐 국내든 해외든 포스트 케인주의자들이 뭐 내부적으로 그 현대화폐 이론을 어떻게 비판했는지 좀 보고 그거를 마르크스주의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하나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아까 말한 뭐 그 이윤일조화의 효과 같은 거는 그 옛날에는 인플레이션 이론으로 유명했던 되게 원로학자신데 로버트 로선이 어떻게
그 현대화폐 이론의 한계가 있나, 혹은 어떨 때 이게 먹힐 수 있나, 이걸 논문을 쓴 게 있거든요. 그거에서 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그 첫 번째 쟁점부터 얘기하면은 그 우선 순환학 그 화폐 순환 이론이라는 뭐 Theory of Monetary Circuit이라는 뭐 이런 학파가 있는데 주로 이탈리아랑 프랑스에 있습니다. 여기를 좀 아까 제가 포스트 케인즈주의 내부 논의를 좀 참조한다고 했는데 이 순환 화폐에 맞아 정말 이 서킷을 보면서 화폐 유통 방식을 보는 이 학파의 분석들을 좀 참고를 하고 그 중에서도 좀 이탈리아 순환학파의 경우에는 뭐 이름 들어보신 분, 좀 한국에서도 그나마 좀 유명한 게 뭐 벨로피오레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순환학파를 뭐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포스트 케인즈주의의 뭐 일파다 이렇게 뭐 화폐 포스트 케인즈 화폐 이론의 일파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사실은 초기에는 마르크스주의에서 파생된 게 많고 지금도 뭐 벨로피오레나 뭐 좀 더 이 벨로피오레랑 룩셈부르크 관련 논문을 같이 썼던 사람인데 뭐 그거 외에는 한국엔 잘 안 알려졌을 텐데 뭐 파사렐라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여전히 그 화폐 순환 학파가 마르크스주의 전통 안에서 파생된 거라는 걸 강조하면서 노동 가치 이론도 적용하고 뭐 종종 이윤유저와도 이야기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논의가 좀 주되게 중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신희영 선생님이 쓰신 논문을 보면은 거기서 뭐 포스트 케인즈주의적인 내용도 있지만 나름 마르크스주의적인 제언도 있는데 보면은 뭐 국가가 계급적이고 자본가 계급에게 호의적인데 그건 정책이 어떻게 실현되기 현대화폐 이론의 논리를 적용해서 이렇게 나오는 정책 함의들을 과연 국가가 이렇게 그 운용할 것인가? 그들은 오히려 뭐 자본가들의 이해관계와 얽혀 있기 때문에 국가기구가 뭐 어떻게 완전 고용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하면은 뭐 산업예비군이 있어야 자본가 계급에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거슬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국가의 계급성 문제에 관해서 현대화폐 이론을 아까 말한 이탈리아 순환학파의 전통에서 좀 비판을 해보자면은 그들의 비판과 결합시켜 보자면 그들은 이 금융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 것도 계급에 따라서 특권 수준이 다르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내생화폐를 그러니까 신용을 수요하면은 그만큼 이렇게 화폐 구매력을 공급받기 쉬운 계급인데 뭐 노동자 계급은 뭐 그런 게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하는데 국가의 능력을 딱 그 정도로 보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뭐냐 재원에 대한 정부 지출의 선행성을 현대화폐 이론에서는 강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세금이랑 뭐 국공채를 미리 안 팔아도 정부 지출부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데 이게 예산 제약이 이거는 근데 의외로 어느 정도 타당할 수는 있는 주장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국가가 재원에 대한 이런 특권적 접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예산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거는 약간 다른 문제거든요. 그 사이에는 이게 거의 같은 얘기처럼 들지만 그 사이에는 이론적 연결고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비판하는 내용을 써보려고 합니다.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런 아까 말한 대로 그 예산 제약이 없는 게 가능한 이유는 재무부랑 그 중앙은행이 결합돼 있다. 뭐 하나의 연결체다. 완전 넥서스를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가가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그 국가가 적자 재정에서 뭐 빚지면은 결국 그만큼 찍어내면 된다. 이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건데
그런데 이게 과연 이렇게 통화 당국이랑 정부랑 뭐 마르크스 시대에 보기에도 사실은 얘네들이 뭐 통화 당국의 자율성 이런 얘기를 해도 결국에는 뭐 그 국가기구가 모종의 목표를 갖고 있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같으니까 뭐 이들이 상호 의존적이라는 주장까지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완전히 하나의 주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그 이탈리아 순환학파 얘기를 조금 소개해 보면은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기업은 혹은 자본가들은 그 금융에 대한 특권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산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한테 돈을 빌려주면은 이들이 뭐 MCM 순환 같은 걸 생각하면은 그 노동력을 구매해야 되는 이런 그 페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이 생산 수단을 독점한 계급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 대출을 해주면은 노동력을 구매해가지고 그걸로 생산을 개시하고 결국 그걸로 뭐 상환도 가능하고 뭐 잉여 가치가 있으면은 그 이자로 이윤 재분배도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그 보면서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뭐 생산적 자본가가 내부 자금이 있으면 물론 스스로 이렇게 그 사업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안 되면은 이 최초의 화폐 자본을 선대하기 위해서 결국에 이윤의 원천을 이윤의 원천이 될 생산을 위한 자금을 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화폐를 방류하는 과정이다 혹은 초기 자금 조달 혹은 초기 금융 조달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또 그 자본주의 기업이 뭐 특권적으로 이렇게 돈을 빌릴 수 있다고 해도 은행이 돈을 안 갚게까지 하진 않거든요. 빌리는데 그 유리하게 하는 거지. 이들이 그 동기가 있는 이유는 이자 수익이랑 뭐 적어도 상환은 원금 상환을 하겠지. 얘네들이 그 비용을 빌려주면 우리가 사업 비용을 빌려주면 뭐 이런 것 때문에 가능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환 지원을 마련하는 이 최종 금융 조달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뭐 상환 자금을 마련한다는 게 뭐 엄청 특별한 건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빌린 돈으로 생산해낸 상품들을 가치를 실현하고 판매해서 가치를 실현하거나 뭐 가치 실현이 안 된 게 있다 이러면은 뭐 자기가 주식을 발행하든지 뭐 그 회사채를 발행하든지 해서 뭐 2차적인 금융시장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 은행에 대출을 받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상환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갚는 단계가 필요하다. 뭐 그래서 금융 특권은 필요하지만 이 최종 금융 단계에서는 갚아야 되는 제약이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좀 기업과 국가를 비슷하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이걸 기업과 국가가 이렇게 다르게 MMT에서 취급되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중앙은행이랑 재무부가 완전히 결합돼 있다는 가설 때문이지. 만약 그 가설만 아니라면은 뭐 정부도 그 자본주의적 국가의 특권 덕분에 그 많은 학자들은 세금을 잉여 가치로 분류를 하는데 아무튼 뭐 중앙은행이나 뭐 민간 상업은행이나 뭐 돈을 빌린다 국가가 이런 능력 같은 건 있어도 왜냐면은 세금을 받기 때문에 뭐 갚아주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 같은 게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그냥 배째라 하고 마냥 안 갚을 수 있냐? 뭐 현대화폐 이론가들 중에는 그냥 안 갚아도 된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좀 비현실적이고 디폴트도 실제로 일어나는 국가도 많고 뭐 이런 걸 생각하면은 뭐 결국에는 국가도 상환을 위한 최종 자금 조달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이 현대화폐 그 화폐 순환학파에 특히 이탈리아 순환학파의 체계를 정립했던 뭐 그라치아니 같은 사람을 보면은 나중에는 그 언급이 조금 줄어드는데 초기에는 아예 그 이 두 계급으로 분단된 경제를 상정할 때 대놓고 그냥 이거는 뭐 우리가 가치 이론을 되살리는
뭐 독특한 방식으로 되살리려는 거다. 아, 논문 제목이 뭐 가치 이론을 되살리자 뭐 이런 거고 마르크스 화폐 이론 뭐 이런 것들 이런 제목으로 논문들을 쓰고 하면서 자신들의 내생화폐론이 뭐그 MCM 순환의 연장선 MCM 순환 분석의 연장선에 있다. 다만 은행을 도입한 것뿐이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계급에 따라 이게 다르고 은행은 그 내생화폐 이론에서 흔히 주장하는 것처럼 자체적 발권력이 있다는 걸 좀 주장한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뭐 보면은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신용화폐 이론으로만 그 현대화폐가 그 오늘날에 유통되는 화폐가 중앙은행권 위주고 혹은 뭐 예금들도 다 중앙은행으로 그 지급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중앙은행권 뭐 한국은행권 그러니까 지폐요. 그 본원 통화로 이렇게 다 받을 수 있고 예금도. 그래서 현재 오늘날 화폐가 그냥 불안 지폐 뭐 신용화폐라서 상품 생산 경제에서 있었던 상품화폐 분석이랑 좀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이런 게 적용될 수 없다라고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순환학파를 보면은 신용 이론을 강조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결국에는 생산을 위한 신용이다 이런 걸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 그런 걸 보면은 그 뭐 보편적 등가물의 성격을 갖는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그 상품 교환 경제 같은 상품 교환에서 화폐의 중요성 같은 거 단지 신용뿐만 아니라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벨로피오레는 화폐가 재원 조달 그러니까 그 내생화폐론의 포스트 케인즈 내생화폐 이론처럼 기업에 돈 대주는 역할도 하는 기업이 원하는 대로 돈 대주는 게 화폐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보편적 등가물 성격도 이중적으로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품 세계랑 여전히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뭐 사실 이것도 간접적으로는 그냥 돈 찍어내는 것만으로는 뭐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실무적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로 좀 이어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약간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중앙은행과 재무부 결합가설을 비판하면은 결국에는 그 국가가 특권을 갖고 있어도 돈을 갚기 위해서라도 세금으로 자기 재원 조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포스트 케인즈주의에서 그러니까 순환학파 중에 포스트 케인즈주의에 가까운 입장에서 그에 관한 비판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나원준 선생님의 MMT 논쟁 그 편집하신 논문 중에 본인이 쓰신 것 중에 하나에 내부적 결함이 있다 MMT에 이 얘기를 할 때 이 세사라토라고 읽어야 되나요? 이 이탈리아 이름 같은데 이분도 뭐 이런 순환학파 학자의 이름 그 논의들을 보면은 그 중앙은행이랑 재무부가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된다. 이 얘기를 좀 하는 거죠. 원래 이거는 좀 다이어그램도 준비해가지고 좀 잘 보이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정리하다 보니까 너무 그 많아져가지고 좀 생략을 해서 글로만 설명하다 보니까 약간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그 점은 좀 죄송합니다. 아무튼 사람적 자원 없이 그러니까 뭐 국가가 저축해둔 거 없이 그러니까 중앙은행에 국고 계좌가 있거든요. 그 재정에 쓰려고 그거에 세금이나 뭐 국채 팔아가지고 미리 돈 없어도 그냥 그 순간에 재정 지출을 위해 그 순간에 빚을 지든지 아니면 그 순간에 중앙은행에 화폐를 공급을 받든지 이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결합가설의 함의인데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중앙은행이 제3자적 주체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선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 오늘날의 모든 은행의 예금은 그냥 본원 통화, 그러니까 한국은행권 예를 들어 한국으로 치면 뭐 10,000원짜리 지폐로 달라, 50,000원짜리 지폐로 달라 하면 다 이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간 사업들의 예금은 각자가 고유하게 통화를 발행한 거랑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서 그 예금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뭐 하나은행에다가 계좌이체한다 이렇게 봅시다. 근데 이거 계좌이체할 때 하나은행에서 이걸 받을지 말지에서 우리는 그냥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받을 수 있는 거는 그 일단 우리은행에다 빚진 사람이 돈을 갚아도 그게 하나은행한테 돌아올 수 있다는 거, 그 하나은행에 예금을 두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좀 확실히 해야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좌이체 같은 것도 우리가 당연히 하지만 이 돈 어떻게 믿고 내가 받아주냐 이게 부실 대출로 받은 돈인지 뭔지 뭐 우리가 받아줄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상업은행도 중앙은행이 없다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중앙은행은 사실 그 아까 말한 것처럼 화폐에도 위계가 있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좀 구체적 얘기하지 않는데 뭐 국제적 차원에서 뭐 달러가 최상위 화폐다, 뭐 국내에서는 뭐 중앙은행이 최상위 화폐고 뭐 은행 예금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유동성 자산들이 뭐좀 보편적 등가물 성격이 좀 떨어지는 이런 화폐 위계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최고의 위계에 있는 중앙은행권이 있어야 이 계좌이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다못해 왜냐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하나은행에서 우리은행에 예금을 그 계좌이체 할 때 이거 우리가 왜 받아주냐라고 하면은 우리 예금 가졌던 거 네가 받으면 이걸 중앙은행이 네가 이거를 중앙은행권으로 요구할 수 있다라고 이게 전제가 되면은 은행끼리 계좌이체를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만약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면은 뭐 현대화폐이랑 비슷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수의 은행이 존재하면은 일단 중앙은행이라는 주체가 경제 안에서 독립된 주체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3자적으로 은행끼리의 결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논리로 민간이랑 그 재무부 그 국가기구 혹은 재무부랑 이들끼리 그 화폐적 교류를 할 수 있게 하려고 해도 중앙은행의 제3자성이 비슷한 논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국가의 마지막 금고 이거 뭐 국고 계좌는 중앙은행에 예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그 중앙은행에 예치된 국고 계좌 돈, 뭐 MAT 말처럼 엔터 키 쳐서 그냥 찍어냈다 봅시다. 이게 근데 민간은행이랑 어떻게 같아지냐라고 하면은 중앙은행이 또 이 둘 사이에서 뭐 그 국가가 발행한 국가의 뭐 재정 적자로 생성된 뭐 이들 표현으로 하면 순금융자산 증가분이랑 뭐 니들 은행이 받는 돈이랑 똑같은 돈이다. 뭐 우리가 똑같이 바꿔줄 수 있다. 이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은행 독립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합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국가의 예산 제약이 뭐 가정 경제랑 다르다. 이런 얘기는 좀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가정 경제만큼 아니고 기업만큼은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세금 발행처 결합 가설을 지지하면 사실상 뭐 옛날에 뭐 근대 이전처럼 뭐 국왕이 뭐 직접 뭐 자기 얼굴에 새겨진 주화 주조해 가지고 찍어내는 것처럼 뭐 그것처럼 국가가 그냥 직접 찍어내는 걸 보고 그냥 중앙은행의 주체는 그냥 아예 없다고 보는 거와 다름없거든요. 이게 재무부랑 결합다가 되면.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되게 이상하게 됐는데 이들이 그 화폐순환론이나 뭐 내생화폐론 지지한다면서 뭐 화폐 돌아오니까 이거는 그 세금으로 돌아오면은 환류된 것처럼 화폐가 환류된 걸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맞아 발행처로 돌아온 걸로 되는데 근데 이들의 논리를 보면은 그 은행들은 그 자기가 대출해 준 돈이 다시 돌아오면은 뭐 그 돈을 뭐 계좌상에서 삭제하기 때문에 그거를 화폐 파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게 환류가 되면은 화폐 발행자가 그 돈을 없애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나라가 돈을 찍어냈는데 세금으로 들어온 돈을 그러면은 없앨 거냐? 그게 아니라 얘네들도 그 세금 가지고 다시 재정에 쓰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논리 구조가 돼 있으니까 이 결합가설이 일단 결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비상식적인 내용들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좀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세금이 뭐 그 세금이 재정 조달 수단이어야 되는데 그냥 이들은 그 지불 의무일 뿐이다. 그 인민에게 부과된 국가에 의해서 뭐 그러니까 국가한테 빚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거는 별로 내용이 없고 이게 세금의 성격 같은 것도 조금 그 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복수은행이 존재하면 뭐 정부와 그 민간이 교류하려면은 제3자적 중앙은행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논의를 좀 이 부분에서는 소개를 제가 하려고 했고요. 근데 좀 이런 거를 좀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보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생산 수단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은행에 돈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돈 빌린 다음에 그걸로 고용하면 잉여가치 생산할 수 있으니까 가구한테 그냥 밀려주는 거는 뭐 물론 가계대출도 요즘 금융화가 심해지면 많아지지만 하지만 뭐 그거는 그 돈 준다고 노동자들이 뭐 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산 수단도 없고 일단 자기 재생산을 위해서 소비 지출에 쓸 거기 때문에 그들한테 특권이 없는데 기업들은 이런 생산수단 점유가 있다는 것 때문에 특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국가의 경우에는 사실 세금도 잉여가치이기 때문에 뭐 그걸 잉여가치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좀 가치 이론적으로 이게 뭐 가변자변도 아니고 불변자변도 아니고 당연히 잉여가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국가의 계급적 성격 얘기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조세는 뭐 잉여가 성격을 갖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고 그냥 지불 의무일 뿐이다라고 하면은 그럼 세금이 왜 지불 의무인데?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거부터는 그냥 국가가 강력하기 때문이다라는 대답밖에 못 하는데 그거를 경제학적 내용으로 별로 심화를 못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잉여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해야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중앙은행이 독립돼 있으면은 결국엔 중앙은행의 신용을 쓴 것도 그만큼 국가가 세금으로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재원 조달은 그러니까 재원 조달은 기업처럼 꽤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결국엔 갚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 현대화폐 이름처럼 막 쓸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대신에 그걸 갚을 수 갚을 애초에 국가가 돈을 이렇게 미리 쓰고 오고 당기고 이럴 수 있는 능력은 그 기업이 생산 수단을 점유해 가지고 금융 특권을 갖듯이 이들이 그 잉여 가치를 재분배 받을 수 있는 뭐 국가의 계급적 성격과 뭐 여러 그 경제적 기능들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다라고 마르크스주의자는 좀 이런 걸 논의를 덧붙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좀 드브리노프식으로 중앙은행을 분석한 뭐 마이클 백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오히려 화폐 경제의 논리에 국가가 종속되는 거지 뭐 현대화폐 이론처럼 국가가 화폐를 이렇게 휘두르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현대화폐 이론의 유명한 논문 중에는 뭐 그 money is creature of state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state is creature of money 이렇게 얘기하는데 화폐 경제의 논리에 따라 국가가 휘둘리고 뭐 아까 말한 저 중앙은행 같이 국가기구에 일부러 취급될 수 있는 것도 분리를 해야 되고 뭐 정책들도 이렇게 영향을 받고 이런 얘기를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하면서 이들이 국가와 자본주의 생산과 화폐 경제의 위상을 전도시켜 버렸다. 그 비판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공공부문 부채가 실제로 화폐를 늘리냐 이 얘기에 대해서도 좀 비판할 수가 있는데 뭐 사실 회계적으로는 주류경제학조차도 이게 참이라고 하거든요. 국가가 재정지출 적자하면은 그만큼 국가 돈을 썼던 건데 그게 어디 가겠냐. 그만큼 민간에 가겠지. 이 얘기를 하면서
공공부문이 빚져서 재정적자 하면은 순금융 자산이 늘어난다. 즉 화폐 같은 것들이 공급이 된다. 이런 얘기를 회계적으로는 참이라고 하는데 주류 경제학이 이거를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로버트 베로가 뭐 이야기한 뭐 학부 고급 교과서 정도나 뭐 대학원 교재 가면 꼭 언급은 되죠. 이 리카도 등가 정리라는 게 있는데 그 결국에는 국채가 갚아야 된다는 걸 사람들이 합리적 기대를 하면은 그러면은 뭐 국채로 그 금융자산이 풀려도 사람들이 어차피 이거 갚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화폐 자산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죠. 사실상 회계적으로 화폐 자산일 뿐이라도.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자든 포스트 케인주의자든 특히 MMT 사람들이든 이게 비현실적인 가정에 머무른다는 거는 주장 다 비판을 할 겁니다. 뭐 이게 뭐 합리적 기대 가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데 근데 그거 외에도 되게 중요한 그 논리가 있거든요. 이 로버트 로선의 경우에는 그 현대화폐 이론 아까 말한 리카도 등가 정리 중요한 과정 중에 거시경제가 완전 균형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완전 고용이어가지고 유효 수요 문제가 없다. 이런 걸 가정하고 있다고 그 이야기하면서 그 MMT적으로 경제가 운영되려면은 그러니까 그 정말 순금융 자산이 국가 부채가 진짜 순금융 자산이 민간에 풀린 것처럼 회계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완전 고용 상태가 아니어야 된다. 그리고 유효 수요 부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걸 좀 수학적으로 정리했는데 그것까지는 좀 굳이 뭐 인용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아서 생략을 했는데 그래서 민간 부문 경제들이 발행된 정부 채권 보유를 순금융 자산 보유를 인식하게 될 거다. 유효 수요 부족이 있으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문제 장기에도 그럴까라는 겁니다. 그 포스트 케인주의자들은 장기에도 가장 중요한 제약이 보통 유효 수요 제약이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뭐 신고전학파나 고전학파나 마르크스주의자들 상당수는 장기에는 사실 뭐 공급 측 제약이 더 중요하다. 마르크스주의는 엄밀히 말하면은 장기적으로는 유효 수요 문제보다 생산력의 문제가 뭐 국민 경제를 제약한다. 이런 식으로 보일 텐데 근데 어쨌든 포스트 케인주의자들은 장기 유효 수요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사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장기 유효 수요 이론 가지고 포스트 케인주의자들이 뭐 자기네들의 뭐 재정 정책 효과를 이야기하는 거를 뭐 비판을 하고 있지만 마르크스 자신도 어떻게 보면은 그 장기에도 유효 수요 문제가 존재한다고 본 걸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 마르크스가 세의 법칙을 비판했는데 근데 이게 그냥 단기의 문제냐 항상 세의 법칙 비판 그 화폐 때문에 분리되어 있는 거 항상 있는 것 때문에 장기에도 적용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마르크스의 화폐 생산 모형이 케인주주의에서 말하는 헤로드 도만 모형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성장을 하려면 어느 정도 투자 수요가 꾸준히 만족돼야 된다. 이게 성장이가 장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확대 생산 표식을 보면은 마르크스 자신도 장기에도 꾸준히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으면은 뭐 공황 같은 게 공황의 심화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다. 유효 수요가 부족할 수 있다. 뭐 물론 이윤유저에 대한 강조가 3권에서는 나오지만 뭐 2권에서는 뭐 그런 논리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자도 장기 유효 수요를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아까 말한 생산 측면의 제약을 보통 이윤율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뭐 한국에 소개된 뭐 마이클 로버츠도 뭐 이윤율 때문에 이게 현대화폐는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어디 있나요? 이정구 선생님도 뭐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근데 물론 이윤유저가 수요 측면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수요를 결정하는 구실을 많이 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뭐 듀메넬 레비의 이윤율의 경제학 단행본을 보면은 뭐 물론
그 30년 전 저작이나 돼가지고 좀 변화 있을 수도 있고 미국 경제랑 한국이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이윤율이 공급 측면에 영향을 오히려 더 많이 준다. 투자에도 영향을 주지만 그러니까 공급 측면 그러니까 생산에 제약을 주는 게 이윤율이라고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30년간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거의 뭐 100년 가까운 데이터 가지고 해가지고 이게 일관되게 나타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좀 그거를 좀 일단 그 과감히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윤율을 그 생산 측면 제약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장기 유효수요 이론과 그 대조 혹은 장기에도 유효수요 문제가 있는데 이윤율의 문제도 동시에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장기 유효수요 이론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유효수요가 부족하면 설비 가동률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이윤율 정의는 그러니까 자본의 구성이랑 잉여 가치를 가지고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가동률이 떨어지면은 그 실제로 가능한 것보다 이윤율이 관측은 낮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대의 이윤보다 그러니까 능력 그 자본가들의 능력보다 그 풀가동시켰을 때 능력보다 적게 생산되니까 이윤율이 좀 더 낮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관측치는. 그렇기 때문에 정상 가동률 수준으로 맞춘 이윤율을 따로 계산하고 그리고 관측된 이윤율을 보면서 아 이게 이만큼 유효수요 때문에 이윤율이 까인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이윤율 지표를 좀 사용할 수 있다고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페인주주의 일반에 대한 비판도 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공급 측면 제약 같은 게 강하게 작용하면은 그 민간 주체들이 말하자면은 아 이거 국채 같은 거를 그냥 돈 늘어난 거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세금 내서 갚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압박을 받게 된다는 거죠. 공급 측면 제약이 경제에 있으면. 그래서 이윤율이 얼마나 그러니까 마르크스적인 의미의 이윤율이 얼마나 이렇게 떨어져 있는지 이런 거를 보고 한편으로는 또 관측된 이윤이랑 그게 얼마 차이가 나냐 이걸 보면은 유효수요가 장기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대충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끝마칠 수 있습니다. 네, 네. 거의 다 마무리할 수 있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면서 우리가 실증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MMT가 말한 대로 국가가 적자 재정하면 돈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실증될 문제다. 그 사람은 당연하다고 주장하는데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사실 실증을 하는 뭐 방법도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두 가지 이윤율 비교하거나 뭐 아니면 두 가지 이윤율 가지고 뭐 회귀 분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거를 안 해보고 그냥 당연히 MMT 학자들이 뭐 유효수요 제약이 제일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비현실적이다 이런 비판을 하면서 뭐 사실은 뭐 이윤율 제약이 개인적으로는 이걸 뭐 돌릴 시간이 있으면 그 실증을 해봤을 텐데 뭐 실증을 하진 못했지만 그 마르크스적인 의미에서 이윤율 제약이 좀 더 강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뭐 그러면은 그 MMT 애들처럼 MMT 학자들의 얘기처럼 그 돈 찍어내는 게 바로 정부 적자가 돈 찍어내는 거랑 똑같이가 안 된다. 뭐 사람들 이거 갚아야 된다고 인식한다. 이런 얘기가 참일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진짜 적용되는지는 뭐 보긴 봐야 될 텐데 뭐 그걸 너무 당연히 여기는 MMT의 논리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결론으로 들어가면은 아까 말한 이런 두 가지 쟁점, 뭐 이탈리아 순환학파의 개념들을 마르크스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끌어와서 국가가 그 재정 지출을 그 재정 지출 측면에서 좀 돈을 그냥 가정이랑 다르게 잘 꼬을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세원 확보 하지만 그게 여전히 그 예산 제약 같은 거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국가 문제나 계급 문제로 MMT 비판할 때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냐 이런 측면으로 가는데 사실은 그 국가의 계급적 성격이 이 돈을 꼬을 수 있느냐 없느냐 돈을 갚아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비판 같은 것들을 아예 금융 영역까지 확장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국내 비판들을 이런 식으로 확장시킬 수가 있다는 거고
아까 말한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윤열조화도 재정 정책이 이윤율 때문에 안 될 거다, 효과가 부족할 거다. 그 결국에는 그 생산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마르크스의 케인즈주의자들 비판하는데 그 그냥 케인즈주의 재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이게 화폐 공급 자체가 되느냐에 대한 비판으로 이윤율조화 얘기를 확장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 외에도 사실 현대화폐 이론을 비판하는 논점들은 많고 뭐 원래는 그런 것들도 약간 소개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뭐 지금도 약간 오버타임이 됐지만 너무 방대할 것 같아서 좀 생략을 했는데 좀 뭐 국제 통화 체계 속에서 현대화폐 이론의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봐야 된다. 특히 뭐 개방경제, 소규모 개방경제 발전도상국 이런 데들이 뭐 달러랑 잽도 안 되는 통화를 갖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현대화폐 이론처럼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좀 우리가 나중에 좀 덧붙일 수 있다는 얘기 정도를 했고 아무튼 이들의 기여가 있다면 그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뭐 긴축을 너무 당연시하는 이런 그 개념들에 도전을 한 건 잘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생산의 사회화와 그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생산 수단 같은 거는 건드린 얘기 안 하거든요. 중앙은행이 아무리 발권력이 있다고 해도. 그런데 신희영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되게 중앙은행의 힘을 과대평가하면서 정작 이들이 내는 정책들은 그거에 비하면 되게 과소적인 정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일자리 100% 해준다. 기본소득 돈 찍어서 해준다. 이거는 그 현대화폐 이론가들처럼 국가가 그럴 힘이 있으면은 뭐 물론 그 노동자들의 뭐 자기 그 자율 생산 자율 통제 뭐 이런 게 있어야 진정한 사회주의긴 하겠지만 아무튼 국가가 그냥 다 국유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국가 사회주의라는 것보다 국가 자본주의적인 느낌으로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그러니까 좀 강조 이런 정치적 비판 같은 거에 좀 오늘 논의가 기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정책 가지고 그 재정정책이 너무 뭐 자본주의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부족하다. MMT가 주장하는 게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오늘 얘기한 거는 금융제도상 애초에 그렇게 하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생산수단의 변혁으로 가는 것이 그 진정한 대안이다. 좀 이런 논의로 연결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추후 연구에서 강조하면서 이게 그냥 그 추상적 논의가 아니라 뭐 현실에 좀 개입한 논의로 이렇게 좀 되기를 바라면서 좀 썼습니다. 뭐 이상 결론이 없고 뭐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